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먼저 조선 전기에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조선이 있었을 때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은 과연 그들 나라들과 어떤 식의 관계를 갖게 되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번 대외관계와 외교정책. 거기서 자, 4대 교린의 외교정책.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압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단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대와 그 다음에 교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4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다시피 여기서 사자는 1사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큰 대자죠. 즉 큰 것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조선이 있었을 때에 조선 근처에서 바로 가장 커다랐던 세력이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명나라였었겠죠.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이른바 4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좀 자기네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명나라와 교류할 때도 명나라의 우위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바로 교류를 할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었길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명나라의 우위권을 인정해주면서까지 교류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변에 여러 개의 나라들은 첫 번째 명나라가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명나라의 통치 방식 같은 것을 많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 많았었습니다. 각국에서는 통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런 식의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었냐면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명나라에게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을 사오려고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나라는 그들에게 되게 고압적인 자세가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나라들이 갖고 오는 그런 물건들은 사실은 명나라에서 다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을 갖고 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과 굳이 교류할 필요가 없어. 다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의 왕을 황제로 모셔준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복속한다는 의미에서 너희들의 그런 물건들을 받아줄게. 대신에 그거에 대한 답례품으로서 우리나라의 물건들, 이게 명나라의 물건들을 가져가도록 해. 라는 식의 외교 방식을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되게 치사했겠죠. 근데 물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시대별로 좀 달라진 것이 있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명나라에게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조공 물품을 갖다 바친다고 한다면요. 신하 국가가 바로 황제 국가에게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것, 그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보통 조공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조공 물품을 갖다 바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바로 이러한 조공을 했었던 나라에게 바로 그렇게 갖다 바쳤었던 조공 물품에 곱하기 X배, 과장하면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회사품, 즉 답례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거냐면 조공을 하게 되면 바로 명나라는 자존심은 올라가긴 하는데 대신에 바로 그거에 대한 답례품을 많이 줘야 되는 만큼 명나라의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이 솔직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나라의 여러 가지 선진 문물 같은 것을 많이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었죠. 근데 그런 선진 문물들이 본국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주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명나라의 그러한 부당한 요구 같은 것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볼 것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명나라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개 나라들이 자국에게, 바로 명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분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자주 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X배 정도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례품을 주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바로 명나라 재정에도 빵꾸가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너무 자주 오지는 말고 비용 많이 들지 않니? 그러니까 한 3년마다 한 번씩만 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만 조공을 하러 와.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진짜 들었을까요?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조공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형태로 본다고 한다면 조공을 바치는 쪽이 조공을 받는 쪽보다 더 이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황제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년에 3번 갑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정기적인 사신만 1년에 3번 가요. 그리고 비정기적인 사신은 정말 수시로 갑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갔었었냐면, 한번 사신이 한번 가잖아요? 한번 가면은, 한번 갔다가 이 사신 돌아올 때쯤에 또 사신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서 중간에 사신들끼리 서로 또 만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때 당시에, 조선은 바로 명나라에게 조공을 되게 많이 바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조선은 한번 왕이 될 때마다 왕이 한번 즉위할 때마다 명나라에게 허락을 받는 책봉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됐었어요.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을 명나라의 황제가 임명하는 모양새니까,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의 자존감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책봉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왕이 왕위를 즉위하게 되었었을 때 그 왕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국왕을 책봉해서 인정해준다. 책봉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현재 조선 왕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명나라가 조선 왕 뒤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데 감히 조선 왕을 함부로 꺼내리거나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것만큼 정권이 안정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때 당시에 4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 조공과 그 다음에 책봉이었었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명나라와 명과의 관계는, 이 명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긴장 관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 정도전이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선의 왕을 명나라가 인정하는 조선의 국왕으로 책봉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렇게 책봉을 해달라고 글을 썼었던 그놈을 당장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 버장머리 없이 국서를 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놈을 추궁을 한 다음에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글을 썼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었어요. 이성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제갈량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정도전을 죽이겠다? 이것은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성계는 오히려 그 정도전에게 시켜가지고서 요동정벌을 꿈꾸기 위해서 진법 훈련 같은 것을 실제로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도전은 죽임을 당하게 됐었죠. 나중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약간 좀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바로 명태조 주원장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손자가 다음번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삼촌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그 손자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명나라의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영락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태종 정신없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막 정권 잡은 상태에서 정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태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명나라의 영락제 쪽도 마찬가지고 자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라고 이때 당시에 명과 조선과의 갈등은 흐지부지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교 방식입니다. 이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린, 린은 이웃, 린자, 그리고 교는 교류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웃과 교류한다는 얘기예요. 정복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즉, 조선은 이웃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나라를 제외하고 나서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바로 일본과 여진족이겠죠. 당시에 먼저 이 여진족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여진족은 여러분들 옛날 발해 시대 때의 말갈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었었던 고구려 때는 고구려의 백성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혈연 관계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가장 좀 핏줄이 가까운 사람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은 이런 정도의 위치했다 볼 수 있는데 이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은 비록 소속은 명나라 소속이긴 했었으나 이들이 워낙 반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측면이 강했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아우를 수 있는 각 여진족의 추장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이 북쪽 지역은 춥잖아요. 춥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여기서 농사를 짓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은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각 부족의 추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여진족들도 조공의 이점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를 들면 명나라나 혹은 예를 들면 조선에게도 이때 당시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조선의 입장에서는 여진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민족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성계 때부터 이 여진족이 굉장히 바로 이성계 집안들과 되게 사이가 좋았었어요. 더불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심지어는 몇몇 논문에서는 사실은 이성계가 바로 조선인이 아니라 여진족이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진족이 만약에 조선의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살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선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다 수용해줍니다. 조선의 백성은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일부 세력은 아예 한 부족이 딱 들어왔다. 그래서 조선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선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부족의 부족장을 바로 그 부족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을 아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은 우리나라에 귀순하면 땅도 받고 그 다음에 관리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았었던 일부 여진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조선은 그들에게 바로 그들이 예를 들면 뭐 담비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피 같은 것을 조공 물품을 바친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여진족이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었었던 쌀이라든가 아니면 뛰어난 농기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진족에 대신 주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여진족의 환심을 사가지고서 여진족이 국경지역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키게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북부 지역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먹고 살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조공 물품 가지고서 바로
추장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그 조국 물품들을 부족민들에게 나눠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에 견디지 못했던 여진족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얼마 전에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바로 국경선 근처에 있는 농촌 마을들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조선의 입장에서는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어저께 조공 바쳤던 놈들이 갑작스럽게 오늘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이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진족들 이들과 맞서 싸우겠죠. 바로 그 과정 중에서 조선은 이전에 있었던 영토를 좀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조선의 영토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조선은 이 정도까지 차지를 했었지만 이 북부 지역은 아직 차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 세종대왕 때 여진족이 그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세종대왕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 백두산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압록강입니다.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두만강이라는 강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강을 경계선으로 삼아가지고서 적들을 방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던 이 당시에 바로 이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장군 최은덕을 시켜가지고서 이쪽 지역, 이 가운데 지역, 이쪽 지역에다가 바로 사군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군현을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최은덕 장군을 통해서 이쪽에 있었던 여진족을 내쫓거나 아니면 조선의 백성으로서 전부 다 복속을 시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번에는 김종서, 북방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 김종서를 시켜가지고서 육진 지역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지역도 역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이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을 복속시켜서 조선의 백성 만들거나 쫓아버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면 뭐합니까? 이 지역의 백성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비상시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역은 그냥 버려도 되는 공터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세종대왕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을 아예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기로 마음 먹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백성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정책 중에 하나죠. 이른바 사민정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민정책은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북쪽 지역으로 보내는 정책이었었어요. 일종의 약간 좀 사기를 친 것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땅들은 여기로 이주한 백성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주겠다 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치권이라든가 특권 같은 걸 주겠다라고 한다든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아예 사또로까지도 임명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로운 땅을 얻겠다는 생각이 여기로 많이 몰려갔죠? 문제는 뭐냐? 가을철만 되면 계속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백성들 많이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여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와서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일부 좀 죄질이 좀 약한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바로 그들을 풀어준 대가로 바로 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민정책의 일환으로 이 인력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여진과 같은 경우에는 회유책을 써가지고서 뭐 귀화를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조공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바로 강경책에서는 바로 사군, 육진을 정벌하는 등 바로 여진족에게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게 고려 말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세계사 시간 때 얘기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무신 정권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권이 있었었냐? 처음부터 첫 번째 가마쿠라 막부,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 세 번째 센코쿠 시대, 이른바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에도 막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랬었었는데 이때는 바로 무로마치 막부 말기 때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무로마치 막부가 초반부터 그렇게 힘이 셌던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할 때에도 그다지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많이 높았던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가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바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지방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른바 왜구라고 하는 세력으로 변신해가지고서 자기네들에게 부족했었던 여러 가지 물자 같은 것들을 바로 외부에서부터 약탈해가지고서 갖고 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일본 말고 가장 가까운 외국이 바로 어디냐? 바로 한반도였었거든요. 때문에 고려시대 말 때쯤에 대규모의 왜구들이 바로 고려의 남부 해안 지역과 심지어 개경 근처까지도 쳐들어오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비록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바로 이들을 물리치는 과정 중에서 성장을 하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이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심심치 않게 왜구는 계속해서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도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이참에 아예 그냥 왜구들 작사를 한번 내보자 라는 생각에 한번 살펴봤더니 왜구들의 상당수의 그 근거지가 어디였냐 보니까는 이 대마도라고 하는 섬이었던 겁니다. 맑은 날 부산 앞바다에서 보면은 실제로 보이기도 한다는 이 대마도 있죠. 이 대마도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국토의 꽤 한 70%인가 이 정도가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기는 하는데 농사만 갖고서 먹고 살기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들이 바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규모의 왜구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이 대마도의 섬의 주인에게 대마도 도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대마도 도주에게 일종의 딜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약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탈한 물품의 몇십 %는 당신들에게 줄게.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지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한 겁니다. 대마도 도주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그냥 이제 수수료로서 약탈물들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오케이 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것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드디어 군대를 끌고서 쳐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종대왕 때긴 하지만은 사실은 세종대왕 완전 초반부에 태종이 상황원에 있었을 때 군사권은 상황이었었던 태종이 갖고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종의 명령을 받았었던 이종호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대마도를 실제로 침공합니다. 공격하러 가요. 그래가지고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산지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 깊숙하게 조선군이 들어가다가 그만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가지고서 패배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너무 좀 오래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조선의 군대 입장에서도 되게 좀 괴롭고 그 다음에 대마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괴롭겠죠. 이때 세종이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즉 대마도 도주 쪽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이번 전투 우리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대마도 도주요, 니네들 힘의 차이 인정해라. 근데 너희들이 사실 항복을 내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왜 왜구에게 땅을 빌려주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마음껏 교역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겠다. 대신에 바로 왜구들이 절대로 대마도에다가 바로 근거지를 두고서 조선을 침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마도의 도주는 일단은 자기가 선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약속을 지켜요. 왜구들이 전부 다가 이 스시마 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조선도 역시 대마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되죠. 대표적으로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세 개의 항구, 예를 들면은 진해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을 개항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전부 다는 대마도 도주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마도 도주의 허락을 받았었어야 됐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대마도 도주에게는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적들이 남겨놓은 일부 찔끔 약탈물 일부를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국가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대마도 도주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었냐면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유래가 좀 있다고 하는데 대마도 쪽에서도 조선에서 쌀이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서 바로 벌어지는 축제까지 있을 정도였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바로 조선은 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담이긴 하지만 그럼 왜구는 어디 갔을까요? 왜구는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대마도 도주가 조선으로 바로 왜구가 넘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조선 대신에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중후반에 가가지고서는 북쪽에는 몽골족의 침략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왜구의 침략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되죠. 이른바 북로남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제 대마도 도주가 너무 욕심을 좀 부려요. 조선에게 너무 많은 쌀들을 막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는 조선 사람들 먹고 살 그런 쌀이 부족한 상황인데 대마도 너무 쌀이 많이 물론 무역이긴 하지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조선 정부가 1년에 뭐 200척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실제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대마도 도주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 별로 그렇게 지킬 생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무역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해지게 되자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조선 정부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죠. 여러분들 이게 이른바 삼포해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조선 정부는 열받아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 대마도와의 그런 교육을 끊었다가 대마도 도주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발 교육을 허가해달라고 하면은 약간 또 이제 풀어주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반란이 일으키면 또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와서 빌면 또 무역을 허가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대마도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대마도와의 공식적인 관계 같은 것이 거의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쯤에 바로 일본 쪽에서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고 전국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전국시대를 마무리 짓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영웅이 좀 나쁜 놈입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바로 조선을 침공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첩보 같은 것을 조선 정부가 바로 많이 잘 듣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기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들은 정식적으로 사절을 파견한 쪽은 유구라고도 하죠. 유쿠라고 하는 나라, 한 뭐 이 정도에 있었던 나라?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먼 지역에 있던 곳으로서 지금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구가 바로, 한쪽은 조선, 한쪽은 바로 중국 쪽을 향해 가지고서 조공을 바치면서, 바로 이렇게 조공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국력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건 이제 정식 사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인 집단이 그 나라의 사절을 사칭해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에 무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와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암, 타이, 시암이라고 하는 나라, 현재 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 당시에 가끔 가다가 조선으로 와서 교류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별표 2개. 학습지 4페이지입니다. 교과서는 112,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1번, 동감 1번, 별표 2개, 4대 교린, 동감 1번, 조선시대 외교의 기본 원칙이고, 동감 2번, 큰 나라는 섬기고, 빈칸에 적혔습니다. 4대, 이웃나라와 가깝게 지냄, 빈칸에 적혔습니다. 교린. 자, 그 다음에 4대 외교와 교린 외교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4대 외교 별표 2개. 동감 1번, 동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외교 방식입니다. 동감 2번, 자, 조공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많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이 3번, 책봉입니다. 책봉으로 국왕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내적으로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감이 4번, 국내 정치도 안정되게 만들고, 동감이 5번, 실리 외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교린 외교는 주로 교류를 허용하는 건 방면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감 1번, 회유책. 동감 2번, 하지만 가끔은 군사 파견으로 토벌하는 강경책을 시행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이 3번, 명과의 4대 외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개. 초기 박스. 자, 밑줄 치겠습니다. 긴장관계. 조선 정부도 초기에는 명나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도 마찬가지는 했었고요. 하지만 자, 동감 1번, 이후에는 정기적, 비정기적 외교 사절을 수시로 파견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명과 친선 관계를 맺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2번, 조공 및 책봉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감이 3번, 역시 실리 외교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엔 동감이 4번, 별표 하나, 여진입니다. 여진 박스. 자, 교린 외교 밑줄, 동감 1번, 회유책으로 귀순을 장려했었습니다. 동감 2번, 관직을 수여했었죠. 동감이 3번, 사절을 통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교역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강경책 박스. 동감 1번,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합니다. 동감 2번, 사군. 빈칸에 적혔습니다. 사군 최현덕, 그 다음에 육지는 김종서입니다. 그리고 자, 동감이 3번, 3인정책, 남부지방의 백성들을 북방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바로 3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감이 5번, 자, 별표 하나. 자, 일본 박스. 일본의 경우에는요, 강경책 박스칩니다. 강경책에서는 동감 1번, 대마도 정벌 썼죠? 스시마섬 정벌이라고 적어주세요. 스시마섬 정벌. 세종대 이종무. 그리고 동감 2번, 회유책으로 제포, 부산포, 연포 같은 곳을 개항합니다. 이른바 이것을 삼포개항이라고 얘기하죠. 동감이 3번, 제한된 무역을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동감 6번에는 동남아시아와의 교린 외교를 실제로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동감 1번, 류쿠,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감 2번, 자와. 동감 3번, 시암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